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구역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보호처분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럼 14세 미만이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느냐? 아닙니다.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있고 14세부터 19세까지도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것인지를 검찰에서 정해서 이제 송치 또는 기소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가정법원을 간 경우에는 똑같이 이런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무엇이 있는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가장 먼저 1호 처분입니다. 10가지 처분이 있는데요.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중한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1호 처분은 무엇이냐? 보호자나 내지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에게 위탁해서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감호위탁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간단합니다. 1호 처분의 경우에는 이제 위탁을 받은 보호자 내지는 위원이 이 학생이 잘 자라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되게 되어 있고요. 1호 처분은 가장 간단한 처분이기 때문에 불처분 결정을 받는 학생도 있고 1호 처분을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처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1호 처분은 보호 조치를 할 만한 행위이기는 하다. 우리 학생이 반성도 잘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심각한 사안이 아니니 한 번은 봐주되 우리 학생 경각심을 갖는 의미에서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2호 처분입니다. 2호 처분은 뭐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처분인데요. 수강명령입니다. 수강명령.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성교육 같은 것을 법무부 관할에서 하는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강의를 듣는 것인데 보통 뭐 40시간, 80시간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하느냐?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이런 것들을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변호사들도 오고 아니면 전문 강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강의를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죠. 세 번째 3호 처분이 뭐냐면 봉사명령입니다. 사회봉사명령. 이것도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80시간 봉사활동, 뭐 120시간 봉사활동 이렇게 나오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 2, 3호까지는 굉장히 경한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호 처분과 5호 처분이 무엇이냐면 보호관찰입니다. 4호 처분은 뭐냐? 단기보호관찰, 5호 처분은 뭐냐? 장기보호관찰. 그래서 4호 처분은 1년간의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고요. 5호 처분은 2년간의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뭐냐?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보호관찰이라는 것은 그 기간 내에 다시는 이런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관한테 감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막 매번 따라다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전화를 해서 특별한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특별한 일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특별한 보호관찰이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판사님께서 만약에 성적인 비행행위를 했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휴대폰을 확인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시에 보호소년의 휴대폰을 검사하러 옵니다. 그래서 나 너 휴대폰 줘봐 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요, 이 학생이 어떤 프로그램에 접속했고 어떤 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는지가 다 나옵니다. 다운받은 거, 어디 파일을 보낸 거 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는 야간 통행금지 제한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관찰관이 밤 뭐 10시 이후에 아무 때나 집에 전화를 합니다. 10시에서 한 12시 사이가 많아요. 그때 전화를 해서 우리 보호소는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그 학생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간 통행금지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붙는 경우에 보호관찰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은 그냥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징역 몇 년 이렇게 가는 거지만, 보호처분은 우리 학생을 앞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 제도 내지는 하나의 선도적 조치이기 때문에 행위를 제약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어딘가 시설에 강제 입소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선처를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중한 처분을 한번 가볼까요? 자, 6호부터 10호까지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한 처분입니다. 어딘가에 입소를 해야만 하는 강제 입소 절차인데요. 6호 처분은 뭐냐? 가정에서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환경에 있거나 그 학생이 계속해서 비행행위를 반복한다. 도무지 쉽게 말하면 통제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6호 처분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실 수 있어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사로의 집 이런 곳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뎀의 집 혹시 들어보셨어요? 또 효광원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이 종교 시설인데요. 다른 특징이 뭐냐면 나가지 못합니다. 임의로 나가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서 돌보면서 아이를 좀 교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경우에 집에서 이제 보호력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누군가는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년원을 가기에는 그렇게 이 아이가 한 행동이 어떤 징계적 조치보다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고 보살피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하면 6호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7호 조치는 뭐냐? 7호 조치는 병원에 입원을 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정신병원이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 어떤 도박에 빠져서 도저히 이걸 끊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마약에 빠져서 끊지 못한다. 뭐 똑같은 잘못된 어떤 범죄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 행위가 병적인 어떤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면 치료 조치 내지는 하나의 선도적 조치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 9, 10호 모두 소년원 처분입니다. 8호 처분은 뭐냐? 단기 소년원 한 달입니다. 9호는 뭐냐? 6개월, 10호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6개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초범인데 2년을 가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경우이고 대부분 초범이면 1개월 내지는 6개월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달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초범의 경우에 이 학생이 그래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일종의 충격적인 요법으로 한 달을 먼저 가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한 달 동안 큰 일이 없으면 바로 이제 퇴소를 하는 것이고요. 6개월 조치, 2년 조치 둘 다 마찬가지로 기간을 만료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6개월과 2년의 경우에는 안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모험적이라고 하면 성인들이 가는 교도소에서 가석방과 같이 조금 일찍 출소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구호 조치를 받았지만 4개월 조금 넘으면 출소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 특징적인 것을 알려드리면 8호, 9호, 10호 소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원에 갔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학교입니다. 소년원을 갔다 하더라도 무슨 학교, 무슨 정보통신고등학교, 무슨 학교 이렇게 되는 학교에 전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소년원에 저희가 같이 이제 변호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접견을 가거나 면회를 가면 무슨 학교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로 되어 있고 다만 그 학교는 철창에 둘러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 똑같이 교육을 받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강제 입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처분이 있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 보호 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보호 처분 위반했을 때 보호 처분 위반에 대해서 다시 가정법원에 송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시키는 대로 잘 이행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행동에 개선이 되어야 다음에 이런 일로 또 오는 일이 없고 더 중한 처벌을 받지 않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호 처분이라고 나와 있는 1호부터 10호까지 나와 있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 보호구역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소년 분류심사원, 이것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부터 10호까지 몇 호를 할 것인지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 정도를 입소시켜 놓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보고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판사님들이 1호부터 10호까지 중에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학생들이 소년복위심사원에 입소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중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 판사님께서 소년복위심사에 입소를 시킬 수 있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소년 사건에서 청소년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보호 처분에 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소년 보호 사건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또 학생들은 궁금하신 게 있다 싶으시면 저희가 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청소년 보호구 변호사님들이 직접 댓글을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호 처분이 너무 걱정돼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만약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기를 제가 기원하고 희망합니다. 자, 청소년 보호구역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그리고 더 유익한 그런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